굴곡 줄기세포에 적용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윤영현 원장님은 연계도 그렇고 건강상식 원성에 접근하였어요. 변주관문화 전임 교수를 하셨습니다. 워낙 인맥이 많으신데요. 시리아스 정형외과 연구회와 저희 학회도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출입 학회도 배우이십니다. 인터내셔널 인스트럭터 MSKUS의 인스트럭터이시고요. 패치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육계 질환에서의 줄기세포의 적용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수고 감사드립니다. 30분이라고 하셨는데 다들 식사를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꼭 해야 될 말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세션 2를 제가 계획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근골격계 질환에서 최재 선생님이랑 김일환 선생님 모시기 위해서 좀 힘들었어요. 다들 강의를 고생하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 구성을 이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줄기세포를 무릎에 넣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로테이터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넣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시리아스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제네터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다 인디케이션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무릎이 아프니까 줄기세포 하면 그런 건 좀 맞지 않아요. 저는 이제 좀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최근에 금년에만 교통사고 3번 났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학교 활동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강의를 줄이고 있고 그래서 김인환 선생님과 실력 선생님한테 강의 부탁드리는 것도 충분히 힘드신 거 아닐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외국에서 강의하는 것도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이제 줄였습니다. 제가 경영과 의사를 하고 나서 수술만이 다라고 생각하다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국내에서 이제 의사들에서 처음으로 오스테오패시 면허를 따고요. 항문화 전문의 따고요. 그다음에 뭐 큐레이션 공부하고 초음파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때 그냥 하나의 제가 뭐 스토리 혹은 그냥 영화 한 편 보시라고 생각하고 쭉 들어주시고요. 어려운 내용보다는 논문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아래다 다 게시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유럽에서 프롤로 세라피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선생님들이 프롤로에 대해서 모르고 프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원칙이 뭔지 엔센시스가 붙는 부분에 그 부분이 봉까지 연결됐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봉까지 연결되어 있으면은 거기까지가 몇 마이크로미터고 몇 나노미터여서 왜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는지는 아세요? PRP를 사용하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가 궁금하거든요. 엔센시스가 붙는 부분에서 크기가 다 나와 있어요. 크기가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를 했을 때 효과가 있고 혹은 서브컨드를 보내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줄기세포 크기는 일단은 100보다는 적고요. 엔센시스는 크기가 100보다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롤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질환에서 우리가 현재 가장 데이터가 많고 또 가장 효과가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어떤 경우를 사용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에비던스가 있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쪽에서 인디케이션은 관절염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관절염에서 우리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갖고 있나. 자, 일단 우리가 이전에 엔자임을 사용해서 사용했던 SB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요. PRP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본메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우리가 엔자임 사용이 금지가 됐죠. 엔자임 사용이 금지가 되면서 약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리포젠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학회랑 인연을 맺으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필러젤러 국내에서 사용하는 나노팻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관절염에서 현재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것은 무릎 쪽이에요. 그리고 가장 데이터가 없는 쪽은 힙이에요. 힙 같은 경우에는 오해일 때 스템셀을 사용하더라도 별로 재미를 못 본다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오메카닉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이죠.
아까 유럽에서 친구가 카톡을 보내가지고 왓츠앱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스 숄더 페인이 있으면서 후식스가 아픈데 이게 과연 연관이 되느냐?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냐? 포스처를 봤냐? SI전트를 봤냐? 환자를 볼 때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환자를 볼 때 단지 오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아까 김일환 선생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봐주시고요. 앵클이 아픈 다음부터 허리가 아프고 혹은 환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혹은 여기서 어디전이 어떻게 발생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지 단지 또 바이오메카닉에 빠지면 그런 어디전에 대한 개념을 빠지게 되고 또 마찬가지 오토너스 너버스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빠뜨리게 됩니다. 환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관절염이라고 했을 때 다른 부분을 배제를 하고 다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남아있는 부분이 관절염에서 좀 좋아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로 세라피를 했을 때 이 카틸리지가 좋아져요. MRI를 찍고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가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좋아지죠? 파이브러스 카틸리지로 좋아진다고 되어 있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자, 줄기세포를 하면은 하얀의 카틸리지로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전은 어떻게 되고 왜 PRP랑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WBC 리치와 WBC 프로가 됐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도 물론 밝혀지지 않는 숙제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관절염에 사용할 때 단지 관절염에 사용을 한다 그것보다 이 관절염이 왜 왔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부분의 관절염은 줄기세포 가기 전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앵클도 마찬가지고요. 숄더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용하는 데서 인디케이션은 아스라이티스, 숄더, 그다음에 AC 조인트, 그다음에 리스트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CMC까지 현재 논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HIVD죠. 자,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인트라디스칼 인젝션을 해서 보존을 사용했다. 혹은 PRP를 사용했다. 혹은 줄기세포를 사용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인스테빌리티가 없는 디스크인지 혹은 어떤 디스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셨나요? 센트럴 타입인지 포스테럴 라테럴 타입인지 생각을 하고 하셨나요? 포스테럴 라테럴 타입에서 우리가 HIV에서 좀 주사를 주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져요. 인트라디스칼 인젝션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단지 디스크가 있으니까 단지 보이니까 스템셀은 호밍 이펙트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줬을 때 좀 더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뉴로패시픽 페인에 대한 거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엑소존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로패시픽 페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오늘 강의 주제는 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CCI 포인트에 사용을 할 수 있다. 혹은 그 다음에 CRPS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혹은 스파이널 코드 인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코드 인젤을 사용했을 때 좀 좋아진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케이스 리포트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읽지 않고 그냥 단다 안 쓴다 말하기 전에 논문에 대한 리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용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 2019년에 최근에 리포전을 가지고 논문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키워봤더니 리포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콘드로사이트로 갑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로 가요. 근데 헤마토포ie틱 스템셀로는 안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사용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좀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커니즘이죠. 줄기세포를 하면 왜 환자가 좋아지죠? 왜 좋아질까요? 그냥 단지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세포가 와서 재생을 시키니까요. 그러면 SBF에다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넣으면요, 안 넣으면요. 자, 우리가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에서 이 약이 들어갔어요. 약이 들어갔는데 그 약 자체가 흘러가면요, 캡슐에 구멍이 뚫렸으면요, 캡슐에 구멍 뚫린 거 확인하셨나요? SBF를 줬어요. 그러면 캡슐 구멍 뚫려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요, 전혀 그 자체에서 전혀 효과가 없겠죠. 자,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보통 프로토콜이 SBF를 주고 나서 환자에게 얼마 정도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 얼마 정도 누워 있는 기간을 지키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자에게 엑서사이즈를 시킬 때 오픈 카이네틱 엑서사이즈를 시키셨나요? 혹은 클로즈드 카이네틱 엑서사이즈를 시키셨나요? 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인젝션을 줬어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 클로즈 카이네틱 엑서사이즈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럼 프롤로는 인트라티큘러에 꼭 줘야 되나요? 아니요. 왜요? 캡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캡슐은 스테빌리티랑 관계가 있고 그쪽에다 주면 스테빌리티가 좋아지면서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거는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나토미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환자에게서 어떤 엑서사이즈를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이 효과에서 지금 한마디로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없어요. 스템셀을 준다고 해서 스테빌리티가 좋아진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RA나 안킬로닌 스펀딜라이티스에서 환자에게서 이런 스템셀이 들어가서 보메로까지 들어가고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분리를 했을 때 어떤 영양 성분이 나왔다. 김영석 선생님이 조금 더 언급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포스파티딜세린도 나왔고요. 니코틴아마이드도 나왔어요. 어떤 거에서 류마토이드 아스라티스에서 좀 더 나왔어요. 아직은 이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냥 나왔다까지만 이제 나와 있어요. 저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그런 스테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좋아진다? 임뮤 모듈레이션이 된다. 자, 그러면 임뮤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스템셀 리서치가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임뮤 모듈레이션에서 리서치가 된 부분은 대부분 본메로 쪽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엑소점에서 말을 할 때 그런 임뮤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합니다. 제 강의 주제 거기까지는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근데 임뮤 모듈레이션 효과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더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티큘러 카틸레이지에 리젠션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딩을 하는 효과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레이드 3가 넘어가고 안쪽에가 그냥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우리 피딩이 되나요? 피딩이 안 돼요. 그래서 SBF의 논문을 보면 전부 다 ACL이나 PCL이나 혹은 MCL이나 메델메니스커스나 이런 태어가 된 사람들에게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OA를 만드는 모델 자체가 ACL을 날리고 만들거든요. 메델메니스커스를 날리고 만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메델메니스커스 서브토탈을 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서 준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줄기세포를? 전혀요. 효과가 없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바이오메카닉을 고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줄기세포 사용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좋은 효과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앵클 5예요. 그레이드 4예요. 나이 53세입니다. 힙 퓨전 됐어요. 줄기세포에서 좋아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리가먼트에 대한 거 다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5A가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환자도 만족하고요. 환자에게 제가 항상 물어봐요. 한 달이 지나고 지금 치료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요. 지금 치료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요. 마지막에 해놓는 거는 좀 살을 빼놓고 뭐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컨텐츠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간단하게 다 끝냈어요.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컨텐츠는 제가 초음파를 사용해가지고 왜 초음파를 사용하는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에다 주사를 주는 것과 안쪽에다 주사를 주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주사를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됐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캡슐에서 샜어요. 캡슐에서 샜는데 그 부분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줄기세포 효과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정말 체크를 했나요? 그게 초음파를 보면서 마지막에 체크를 해주는 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인젝션 테크닉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취직생 하시기 때문에 저는 밥 먹는 시간을 침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이게 이제 PRP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트라아티큘러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케이스일까요? 라디오 카팔 옵스테어 아트라이티스죠. 즉, 우리가 리스트에서 사용한 것까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다음에 로테이터 커프에 대한 것도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리뷰 아티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스테빌리티에 대한 개념 분명히 언급하고 들어갑니다. 언제? 혹은 이전에 디스로케이션이 있었나요? 혹은 서브로세이션이 있었나요? 다 언급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지 MRI를 찍어서 괜찮아서 아니요.
MRI에서 그러면 반대로 오블리크 팔리텔 리가먼트를 보시나요? 안 보시거든요. 아큐이트 리가먼트 보시나요? 안 보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봐줘야 돼요. 뒤쪽에 그러면은 우리가 팔리티스 쪽 시스트가 있어요. 보시나요? 안 보세요. 그냥 그쪽에 오해 있네 라고 단순히 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효과 없습니다. 자, AC 조인트 정말 이게 치료하기 힘들고요. 정말 이게 효과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로도 크게 효과를 못 보고요. 근데 바이오메카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레인지가 벗어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 제 강의 주제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강의 주제에서 일단은 빼고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무릎에 대한 겁니다. 무릎에 대한 거는 최근에 나온 것과 옛날에 나온 게 있는데 SBF를 사용하기 전에 나온 건 전부 다 3까지예요. 4까지는 효과가 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팻을 넣었을 때 그냥 그라프트를 했을 때 팻그라프트에 딱 PLP를 넣었을 때 혹은 요즘에는 마이크로프로먼트들 마이크로나미들 팻을 넣었을 때 각각에 대한 분석이 다 나와요. 최근에 엑소즘에 대한 논문이 5개에서 6개 나왔습니다. 리뷰 어티클로 다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ACL 체크하셨나요? PCL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MRI에서 하얗게 안 돼 있으면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테로드로스 테스트는 최소한 해봐야죠. 포스테로드로스 테스트는 최소한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에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저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초반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나이드, 팻을 뒤에 사용하는 게 점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도 아까 나온 것처럼 제가 컬처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그룹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이게 녹화하시는 거는 사실 제가 필요에 환자에 대한 케이스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녹화를 하면은. 자, 마찬가지 크로닉 오염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하면은 제가 환자 케이스를 좀 자세히 설명 안 드려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크로닉 오염에서 제가 사용을 한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다음에 펑셔널 메디슨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리스팀의 럽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샤가 찢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파샤가 다 찼죠. 페리스팀이 다 찼죠. 심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년 이상 된 크로닉 오염이었고요. 프레드니솔론 6년 동안 복용했고요. 증상 없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몸이 사실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강의를 좀 줄이고 미국 쪽에서 강의하는 걸 좀 줄인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워크샵 계속 하고 있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